아니 저도 그 얘기 하니까 그 장구경이라는 어떤 키워드 떠올리면 마스크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2003년이었죠. 그 봄에 이 소식이 들렸고 저희 이제 그 다른 동료 기자가 그 사망 관련해서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막 못 가겠다라고 한 기자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적인 그 한 시대의 어떤 아이콘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다들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 또 이제 표정이 없고 이런 풍경을 보면서 더 이제 그 애잔함이 배가가 됐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윤발 배우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슬픔을 내가 동료를 잃은 거에 대한 슬픔을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 이제 마스크를 다들 쓰고 다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확 났고요. 일단 저는 그 태양별이 이번에 다시 디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뭐 완전판이라고 했죠. 개봉하게 된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네. 일단 저는 태양별이를 계속 볼 때마다 한 3번 정도 늘 우는 것 같아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오시는군요. 네. 그 첫 번째는 그 샬로죠. 샬로를 사실 구해줬는데 침 뱉을 때 울고요. 그때 진짜 열받잖아요. 네, 그때 일단 처음 울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메이크업을 끝내고 무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우리가 걸어올 때 그거를 거울로 보잖아요. 그 뒤에서 걸어오는 거를. 네. 사실 그때 보면 이제 샬로가 이미 전날 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지금 모른 척하고 이럴 때 네. 그때 또 하면 두 번씩 오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마지막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다들 막 그 인민재판 받듯이 네. 그 앉아가지고 있을 때 불꽃 뒤에 있는 이 장구경이 그 결국 다 나를 배신했어. 다들 거짓말쟁이들이야라고 할 때 그 네. 모습 자체가 왠지 예전 실제 장구경이 그 자살하기 전에 굉장히 괴로웠던 심정들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 태양별이라는 작품을 계속 볼 때마다 계속 새로운 점들을 발견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발 없는 새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아비정들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이 태양별이야말로 정말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장구경의 실제 삶과 겹쳐지는 부분이 계속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어서 저는 이제 그 태양별을 네. 볼 때마다 이렇게 꼭 3번, 4번 네. 그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당시 영화를 이제 그 개봉했을 때 보고 계속 이제 그 팬이 되신 분들을 떠올려 보면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대사가 장구경의 실제 어떤 인생이랑 배우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서의 그 모습 본인이 할 법한 대사를 마지막에 하면서 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영속성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렇게 저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 극장을 이제 찾고 또 이제 행사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관객이 한 영화에 온 거는 지금 지난 2달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극장가가 침체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태양별이가 어떻게 보면 장구경이 이 결집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와 이렇게 1993년에 어떻게 보면 만들고 이제 그 개봉한 영화가 왜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계속 이제 그런 후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처음 이제 그 태양별이를 보게 됐는데 옛날 영화 같지 않고 굉장히 지금 봐도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주 기자님은 이 태양별이의 파워, 힘이 뭐라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양별이가 장구경에 출연한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오랜 장구경 연구가로서 네. 그 스스로. 태양별이가 갖고 있는 좀 특별한 힘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 장구경이
예술가로 나오는 작품들이 몇 편 있거든요. 그런 작품이 주는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이제 태양별이보다 앞서서 연지구라는 작품에서 이미 좀 연극 배우로 네, 등장을 했었고, 또 색종남녀라는 작품에서 이제 영화 감독으로 네. 출연했었고요. 또 야반가성에서도 이 연극 연출자로 출연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태양별이가 특히 좀 뭔가 단지 그 직업적으로서 그 영화 속에서 예술가로 등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 영화 속에 그 역할이 되기 위해서 장국영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태양별의 우리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그 중국 각지의 대단한 그 연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가들. 네. 배우 스스로 또 익히고 막 그랬던 점들이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태양별이라는 작품 속에서 이 장국영이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사실은 조금 서 있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장국영도 이 태양별이라는 작품을 출연하고 연기하면서 뭔가 실제로 그런 어떤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떤 그런 그 경계를 좀 넘나드는, 좀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태양별이라는 작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볼 때마다 뭔가 계속 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느낌이 좀 특별한 네.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 나온 연극 배우들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장국영 배우 인터뷰한 내용들을 봤는데 본인이 진짜 그 배우 스승, 그러니까 자기 연기 스승이라고 할 정도로 또 인생의 어떤 그 시점의 스승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멘트를 한 거를 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국영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연기 인생 안에서 이 태양별이를 분기점으로 장국영이 굉장히 배우로서의 자의식 같은 거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후의 작품들이 거의 이제 그 왕가희 감독이랑 이제 그 같이 한 뭐 동사서독이나 아니면 뭐 이제 해피투게더나 이런 작품들을 이후에 장국영이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작품을 선택할 때 그리고 자기가 캐릭터를 맡을 때 연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태양별이로 인해서 훨씬 더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 배우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러 작품들 중에 한 작품을 꼽자면 태양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정말 많은 관객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태양별이를 극장에서 볼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혹적으로 이 스크린 안에 프로덕션,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가 스크린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프로덕션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정도로 화려하게, 이 정도로 멋있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품격 있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최근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작품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 그만큼 모든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집대성한 작품이, 프로덕션상으로 집대성한 작품이 태양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작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던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뭐 중국 영화로 이제 한정을 하자면 장이모 감독이 이제 붉은 수수밭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네. 황금곰상을 받은 이후에 이른바 이제 5세대 감독이라고 불리는 중국 5세대 감독들이 감독, 등장하기 네. 시작하면서 저는 그 흐름의 어떤 중요한 마침표가 이 첸카이 감독의 태양별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태양별이가 그 당시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른바 이제 서방 세계에는 장국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그 장이모의 어떤 공이라던가 장풍이 같은 배우보다는 조금 좀 그 칸 영화제에서는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고 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그 잘 해외 알지 기자들, 못하는. 해외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잘 모르기도 했었겠지만 사실은 오늘 그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고 그 크레딧 뜰 때 제일 먼저 떠요. 네. 공이랑 장풍이보다 먼저 이름이 뜨고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샤로를 연기한 그 장풍이랑 동갑이거든요. 그게 좀 놀랍고 장국영의 비밀. 또 다른 그 TMI를 또 말씀드리면 왕가희 감독보다 또 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보면 절대 동안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장국영이 동갑내기인 사람이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회찬 전 의원 네. 그리고 손석희 전 JTBC 사장님 계시고 네. 아무튼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정부가 되신 년생. 영원히 늙지 않는 배우. 그러나 그 당시에 장국영 배우가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어린 이미지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늙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이 태양별이의 어떻게 보면 우이라는 역할이 너무나 잘 어울렸던 이유도 그런 마스크가 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공유희 배우는 이미 이제 그 좀 여러 이제 서구의 어떤 그런 해외 영화제 알려질 기회가 있었지만 보통 그렇게 칸 영화제 같은 데 가면 막 아는 배우들한테는 포토콜에서 막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름을 다 막 제임스 죄송해요. 브래드 피트면 막 브래드 피트 피트 막 이러면서 막 루깨미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모르는 배우들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막 뜨거운 관심 안 보여요. 아마 장국영한테도 그 당시에는 그랬을 텐데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이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정말 보고 나서는 매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화라는 게 대작 위주의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 아시아 문화권의 어떤 것들을 소개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작 위주로 흘러가고 있었고 이렇게 큰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어떤 그 인생이 굴곡지고 희생되고 그리고 우수에 차게 되고 비극적인 생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플롯적인 흐름이 있었다면 태양별이는 이제 그런 영화들 그 마지막 황제 같은 영화들의 분류에서 거의 이제 그 같은 카테고리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당시에 태양별이가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비슷한 이런 중국의 예전 이런 경극이든 아니면 이제 중국의 이런 연극이든 공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수입을 하면 굉장히 잘 되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받고 아마 이제 주 기자님도 받고 좋아했을 텐데 병검이라는 영화가 이 태양별이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계속 공연을 하러 다니는데 마스크로 계속 이제 그 다른 얼굴로 연기를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잘 안 알려지는 작품이고 대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양별이가 가지고 온 경극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 같은 것들이 한껏 팽배해 있던 시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변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정말 그 다양성 영화 중에서 되게 흥행이 안 될 만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태양별이가 뭐라 그럴까 이제 홍콩 영화의 흐름 속에서 홍콩 영화 인기가 조금 시들어가던 중에 정말 또 새로운 어떤 중화권 영화가 등장한 거였죠. 게다가 엄청난 또 대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별이가 어떤 이전 홍콩 중국 영화의 흐름, 개봉 흐름, 흥행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태양별이를 조금 더 들어가면 이 태양별이에서 혹시 어떤 장면 가장 좋아하시나요? 장면 너무 사실 진짜 꼽을 수 있는 장면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갑자기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잠깐 생각할게요. 네,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법정 장면이에요. 법정 장면에서 네. 사실은 이 원대인이 설득이 됐죠. 설득이 네. 돼서 원대인이 사실 예전에 일본군 앞에서 우희가 청디에이가 DA가 네, 청디 경극을 했던 것은 강압에 못 이겨서 강제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는 것을 이제 법정에서 네. 증인처럼 나서서 얘기했었을 때 사실은 그때 그냥 이미 다 짜고 네. 하는 얘기여서 사실은 그 순간에 청디에이가 그냥 사실대로 그냥 짠 대로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강압에 못 이겨서 일본군 앞에서 노래했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자존심, 위험한 예술가로서의 속에서 자존심이 가장 빛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앞서서
원대인을 설득하러 갔을 때 원대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했으면 태양이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작품 속에서 태양과 우리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구할 수 있는 건 단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과 픽션을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다른 이 원대인이라는 사람이 구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픽션 속에서의 이 우리 장구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거를 그냥 자기 뜻대로 저는 그때 그냥 제가 원해서 갔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계속 이 장풍이가 연기하는 샤로우가 제발 좀 너는 그 픽션에서 빠져나와라. 네, 네. 나는 가짜 태양을 할 테니 너는 진짜 우위로 살아라. 뭐 이런 약간 빈정 섞인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이 장국영이 연기하는 이 청디에이가 이 픽션 속에 우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는 그런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그때 이 아오피라고 하는 일본군 그 장교가 일본의 경극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일본에 이 사람이 가서 그 일본에 우리 경극이 전파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할 때만큼은 또 픽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이것은 경극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경극에 대한 어떤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면 볼수록 완전히 픽션 속의 우위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어린 그 하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자랑 그 경극과 현대극 이런 토론 같은 걸 하는 것을 보면은 또 경극 밖에 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 속에서 이 청디에이가 얼마나 이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갈등을 했을 거고 그게 그의 삶을 계속 옥죄어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좀 슬퍼지는 네. 그가 얼마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였을까라는 점도 조금 계속 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술가로서의 성찰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코드 중에 멜로 코드와 더불어서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인데 진짜 겹겹의 장구경이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 장면을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 포스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장면이 영화 속에 사실 나오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스틸 컷을 가져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장면으로 만들어도 정말 이 태양별의 장면이 모두 아름답지만 그 장구경이 일본군 앞에서 그 기비치주를 이제 그 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뱅글뱅글 돌다가 쓰러지잖아요. 그 부감샷에서 이렇게 건진 그 베스트 컷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이게 뭐 시대 안에서 예술가가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장국 그 우위 그 청대의 한 시기를 계속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이나 아니면 좌절감 이런 것들 그런 복합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하나의 스틸에도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장면에도 계속 드러나고 그래서 굉장히 애틋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 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고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이 시대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예술가의 비애 같은 것도 느껴졌던 종합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저앉는 그 귀비치 장면인데 그거를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쓰러진 그 모습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이제 포스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표정을 볼 때마다 되게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 자체도 이 순간의 이미지도 되게 강렬하지만 그 일본군 앞에서 공연을 하고 뱅글뱅글 돌고 쓰러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일본군 앞에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샬로우가 싫어할 만한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도 담겨 있고
정말 그 경극이 정말 그 최고의 대접을 받던 시기가 지나가고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초연한 그런 느낌까지도 좀 담고 있는 그런 표정이어가지고 저는 이 포스터 볼 때마다 너무 굉장히 더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신 관객분들이 포스터 한 장씩 개타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계속 평생 간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포스터가 너무 그러니까 보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건 정말 소장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굉장히 놀라웠던 태양별이와 관련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엔 착각을 했던 장면이 홍콩에서 나왔던 그 호해라는 잡지의 장구경이 이 경극 분장을 하고 찍은 잡지 표지가 있었어요. 그 아마 이제 그 다른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호해라는 잡지가 중국 홍콩 배우들 굉장히 많이 표지 모델로 우리가 아는 뭐 장만호, 뭐 임청아, 뭐 주윤발 또 좀 많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많은 배우들이 홍콩의 스타들은 모두가 표지를 장식하는데 장구경이 굉장히 여러 번 그 표지를 장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장구경이 본인이 직접 제안을 해서 정말 태양별이를 하기 전인데 이 경극 배우 분장을 하고 표지를 찍은 컷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봤었는데 보고 나서 너무 와 진짜 이거 태양별이 한 것 아니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장구경이 이 연기가 하고 싶고 첸카이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든다라는 소식을 알고 나서 본인이 자진해서 그렇게 잡지에 제안을 해서 그 컷을 찍었고 그렇게 어필을 한 거죠. 배우로서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는데 그 컷을 보면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내가 첸카이거 감독이어도 캐스팅을 다른 배우 아니라 장구경이라는 배우로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장구경한테 첸카이거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연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게 장구경 그 당시 그렇게 이 다크한 연기를 하던 배우가 아니었었거든요. 뭐 이제 그 영웅본색의 모습도 물론 이제 영웅본색이 느와르긴 하지만 굉장히 귀엽고 어떻게 보면 감싸주고 싶은 동생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완전 파격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장구경 배우가 이런 이제 그 태양별이에 대한 열정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유별난 행동이죠. 그죠? 너무 튀어나요, 그죠? 홍콩 영화계가 그 당시에는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특히나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주윤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서너 편씩 영화를 찍기도 네. 하고 뭐 인터뷰를 보면 오전에 A라는 영화를 찍고 점심 때 B라는 영화를 찍은 다음에 저녁 때 C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D라는 영화로 밤을 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이제 홍콩 영화계 이제 스타라든가 배우라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영화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도 잘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장구경 같은 경우에 왕가이라는 사람하고 몇 년씩 같이 영화를 찍는다든가 혹은 태양별이라는 작품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그런 표지를 찍고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경극 전문가들한테 배워가면서 배우로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 역할에 매진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홍콩 영화계에서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근데 그걸 했다는 것만 봐도 사실은 뭐 소속사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과연 그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싶고 자기가 어떤 특정 영화를 통해서 자기를 깨부수면서 내가 이거를 나 자신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열의를 불태웠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당시 홍콩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보면 정말 그 믿기 힘든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네, 그걸 해내신 분이죠. 그 사실 폐하별이라는 경극 자체는 중국에서는 그 전에 이제 폐하별이가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중국에서는 중국인들한테 너무 유명한 어떤 그 무대극이었기 때문에 장구경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희라는 역할, 청대이라는 역할이 본인한테 본인의 정체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란
거던가 이런 거랑 맞닿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폐암별이 이 경극이 유행하던 당시 이제 북경에서는 하도 극장들이 많아서 이 폐암별이를 연극하는 공연을 올리는 극장이 많아서 길거리 지나다니기만 해도 엥엥 따라 못하겠어요. 그 소리가 진짜 들렸대요. 그러니까 옆에 골목으로 지나가도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북경에서 인기가 있었던 공연이었고, 그리고 아마 중국인들한테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그 항우와 그 우희의 비극의 러브 스토리였던 건 거죠. 그래서 장국영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욕심을 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의상이나 분장 이런 게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본인이 배우들은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인터뷰해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역할이 돼서 캐릭터가 돼서 연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촬영장 가서 분장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국영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고 본인으로서는 좀 약간 그런 밝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우위 분장을 하면은 그런 그 깊은 어둠 같은 것들로 빠져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모든 것들이 그 장국영 배우를 위한 세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폐암별이라는 작품이 장국영의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를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비슷한 점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장국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비정전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아비정전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작품에서도 거의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홍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내춘부라고 해야 되나, 영화 속에 네. 나오니까 이 경극단에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좀 사무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공리가 연기하는 주시엔을 되게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겹쳐져요.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원망과 갈망 그 사이에서 그 주신에 대한 것도 그런 느낌들이 실제로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샬로를 뺏어간 그 여자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버리고 떠난 네. 나를 다시 찾지 않는 그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들이 그 주시엠에 대한 어떤 미움하고 조금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이 아편쟁이로서 삶을 끝내기 위해서 막 발광하고 그럴 때 그 주시엠이 안아주면은 엄마 추워요 라는 그런 대사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문화대혁명 시기에 막 인민재판하는 그 시기에 막 또 유독 또 주시엔을 찍어가지고 막 그 비판하고 그럴 때 보면은 뭔가 그 주시엔에 대한 어떤 미움, 원망 같은 것들이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무치는 그리움하고 조금 겹쳐지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이 폐암별을 보면서 아비정전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비정전에서도 사실은 그 장국영의 진짜 다크한 면을 그 두 작품을 진짜 꼽으라고 하면은 아비정전이랑 폐암별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저는 아비정전의 그 장면 진짜 너무 슬프거든요. 그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아비정전 많이 보셨을 텐데 엄마를 만나고 났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 나올 때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고 정말 그 굳은 그런 느낌으로 돌아 나오는 그게 좀 약간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갈망 사이 그런 것들이 이 두 작품 안에 좀 비슷하게 연결지어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폐암별을 다시 보면서 되게 이번에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정말, 그리고 이번에 그 171분 버전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청대의 그런 면을 더 부각시켜주는 지점들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워낙 세대도 그렇고 이게 두 사람이 예전 장국영의 영화를 그 동시대에 극장 개봉 영화로 보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객석을 보면 이 폐암별이라는 작품을 이번에 처음
관람하셨거나 장구경이라는 사람을 이제 막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장구경에 빠져 있는 채로 네.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빠져나와야 되나요? 네,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만큼 저는 이 장구경이 최근에 다시 이 젊은 팬들에게도 주목받게 된 이유 네. 중에 하나가 이 뉴트로의 중심이거든요. 네, 장구경이.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그거 같아요. 그 아비정전이라는 작품이 1990년에 나왔는데 이 아비정전은 1960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2020년이죠. 그러니까 60년, 90년, 2020년 이렇게 뭔가 좀 30년 주기설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조금 들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장구경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젊은 팬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역시 장구경의 이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장구경 좋아하는 이유는 얼굴 때문이거든요. 네. 정말 그 오묘하다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잘생긴 마스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감정들이 굉장히 오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보면은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마력 같은 것들이 마스크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콩의 이제 예광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하신 작가 겸 시나리오 작가가 네. 있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미목 여화라고 눈과 눈썹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라는 말로 장구경의 미모를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과 눈썹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굉장히 동양화 한 폭이 떠오르는 그런 이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을 했었고 뭐 이제 칸 수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많은 다른 영화제에서도 이 영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고 서구 세계의 이런 경극이나 중국의 문화를 종합 예술로 이 경극을 알리는 역할도 했었는데 그 중심에 장구경의 어떤 마스크 이런 것들이 그 아름다움 그게 동양의 아름다움이랑 거의 겹쳐지는 그런 효과를 낳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질문 한두 먼저 질문? 네, 좀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시면은 네. 저 가운데 분 네. 마스크를 잠깐 벗어둘게. 네. 안 되나요? 마스크를 마이크를 제가 마스크 너무 요새 나오네요. 마스크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마스크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 이거를 으로 커버를 해. 더 크세요. 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금 8년 사귄 남자친구가 저한테 매해 4월 1일마다 장구경 배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건 너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왜 하필 장구경 배우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배우 중에 정말 유명한 분들도 많고 사랑받던 분들도 많은데 왜 유독 장구경 배우인지 궁금하다.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답을 못해서 네. 기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생각을 듣고 이번 주말에 좀 전화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왜 하필 장구경 배우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네. 두 분 생각 네, 듣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질문이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 먼저 대답을 하자면 저는 장구경이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복합적인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단단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장구경은 되게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깨질 것 같다는 느낌,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어떤 자기의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그런 캐릭터성을 계속 가지잖아요. 장구경은 제 생각에는 그것과 정반대의 그게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이제 그 영화들이 그 이제 좀 약간 강한 영화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이제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영화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남성 배우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폭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액션 영화들의 남자 배우라면은 이런 역할을 한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대극으로 가면 사무라이 이런 거에 그런 정체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강한 연기들을 남자 배우들은 원해요. 그 뭐 홍콩 같은 경우도 느와르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폼이 나는 역할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유일하게 장국영은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다른 배우들이랑 조금은 다른 영역 안에서 그게 그림자라면 그림자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불안정하면서도 그 불안정함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배우가 아닐까?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때는 되게 동생처럼 막 이렇게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슬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오히려 다른 이제 그 관객들한테 저 같은 관객들한테 일으켜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되게 좀 약간 유일한 존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배우를 잘 찾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4월 1일에 누가 또 거짓말같이 또 거짓말 같은 죽음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누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년 4월 1일이 되면 그 얘기를 안 하면은 그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이 되는 것 같고 그게 2003년 이후의 시계 안에서는 계속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냥 제가 볼 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냥 딱 봐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 연예 산업, 연예계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추구하거나 비전을 꿈꾸는 게 사실은 좀 감이 힘든 곳이었는데 그렇게 정말 가수로서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가수로서의 장국영도 어마어마한 뛰어난 사람인데 가수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정말 그 최고의 비전을 추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구보다 그 마지막 뒷모습, 마지막 모습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예술가로서 더 뻗어나갈까라는 것이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일찍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라도 계속 이런 작품 보고 저런 작품 보면서 맞아 뭐 최근에 나온 어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장국영이 저 역할 했으면 어땠을까 장국영이 저 영화를 연출했으면 장국영이 드디어 감독의 꿈을 이뤄서 저 영화를 연출해서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나기 때문에 정말 좀 계속 생각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기자님은 장국영 배우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태양별인가요? 저는 태양별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는 배신당하는 기사님. 장국영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좋고 네. 제가 그냥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원 베스트가 해피투게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루이 캐릭터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도 그냥 이야기처럼 마무리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목숨을 끊은 다음에 그림이 뜨잖아요. 사실 그 그림 그대로 죽은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 오프닝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화 오프닝에 사실은 영화 이제 스포를 해버린 거죠. 그것처럼 끝내 뭐 다른 삶을 꿈꾸기도 하고 나는 왜 그 엄마가 여기에 나를 맡겨가지고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고 결국에는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픽션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내 인생의 그 완전한 마무리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슬퍼지는 느낌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디에이가 가지는 감정이 사실은 되게 한결같이 어릴 때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던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은 그렇게 진짜 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극이 마지막에 일어나야 사실은 이 모든 스토리에 방점이 찍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장풍이라는 사람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은 되게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죠. 본인도 이 상대의 마음을 알지만 분명히 모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받아줄 수는 없는 것도 본인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인생 안에서 쌓여 있었고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표정들이 나왔던 거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 같이 둘이 감정이 교류했던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두 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만 네. 받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화혁명 이후 11년 후에 재회를 하잖아요. 저는 그 11년 동안 데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자님들은 그 1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상상하셨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고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네요. 근데 어쨌건 그 현대극과 경극의 어떤 토론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오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경극이 전파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는 그 청대에는 계속 끝없이 이 경극에 대한 어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예술적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좀 추구하는 예술가로 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구하는. 근데 이제 힘들었겠죠. 진짜 그 정점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아까 이제 그 17세기에 이제 그 경극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19세기 절정에 이르를 때까지 사실 최고의 스타였잖아요. 최고의 스타의 자리에 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르고 그 우러르는 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완전히 이게 전복되고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갈고 연마하고 내 어떤 그 영혼을 소울을 담아서 했던 모든 예술이 공격당하고 이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패감이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생활 같은 것들이 나락에 떨어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제 그 압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제일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세계가 바뀌는 거니까 세계가 바뀌는 그 진통 안에서 그 시기를 버텨야 됐고 그 안에서 굉장히 쓸쓸하게 살아갔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그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뀐 것들이 아까 이제 그 대장 얘기도 했지만 마지막 황제 같은 것들 보면은 정말 정점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유로 추락을 해서 그 살아가는 쓸쓸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진짜 초라하고 이게 인생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워져 있는 10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가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주실 거면 예. 네. 이거 2차 때로 보고 있는데 이거 2차인데도 계속 모르겠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혼자 물어가 어떤 거품되긴 하는데 원대인이 그 법정심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청대리가 게이트로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면 잘 될 상황이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가석방이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연결된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권력을 잡은 누군가가 알고 봤더니 되게 좀 경극을 좋아하는 마니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언질이 내려와서 그걸 없던 거로 해라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보는 데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경극이라고 하는 이 질긴 생명력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다른 누군가에서 약간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또 이 대가 끊길 뻔한 그 경극의 역사가 또 이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참 그 운명의 흐름이라든가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2차 때도 보고 있는데 이거 2차 인데도 계속 모르겠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혼자 물어가 어떤 거품되긴 하는데 원래인이 그 법정심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청대리가 게이트로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면 잘 될 상황이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가석방이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네. 네, 이 대답은 주 기자님 대답으로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네,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할게요. 네, 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150분 여분의 작품으로 이 작품을 처음 156분이었죠. 그때 접했는데 정말 그 시간이 좀 약간 벅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71분 버전으로 다시 또 보게 되신 거잖아요. 이 영화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상영 힘든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문화혁명이라는 걸 소재 자체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상영되기 어려운 거였고 이제 그 여기에 담겨 있는 이제 동성애 코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영화가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잘 소개되기 힘들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관객들에게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계속 살아있는 어떤 컨텐츠로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는 게 장국영이라는 배우를 한 시대에 굉장히 좋아했던 시대의 팬으로서는 너무 좀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 시기에 개봉한 것도 진짜 장국영 배우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스크와 장국영 이런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또 되새겨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농담처럼 그 장국영 연구가라는 말을 했는데요. 농담이 절대 아니고요. 계속 연구하실 건가요? 누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요. 장국영 연구할 게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이제 장국영 연구가로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그 장국영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다른 배우들과 다르게 압도적으로요.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이 제일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세계 영화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장국영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를 거울 앞에 세워둔 경우가 장국영만큼 많은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장국영은 거울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태양별에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그것만 장국영 영화를 이렇게 DVD나 블루레이를 보다가 다 캡처를 해놨는데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거울 앞에 서 있는 배우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캡처를 해놨는데 그걸 약간 두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제 장국영 배우가 좀 보여주는 어떤 특유의 좀 나르시시즘 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좀 감이 좀 이렇게 대놓고 보기가 좀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바로 이렇게 좀 대면하기 좀 부끄러운 거울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봐야 되는 훔쳐봐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태양별에 약간 그런 이미지가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뭐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왕가희 감독의 그 작품을 거의 모든 작품을 프로듀싱한 제키 팽이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분이 장국영과 왕가의 모든 작품들을 프로듀싱했죠. 이분이 이제 유덕화, 양조위, 장국영 이 세 사람하고 다 작업을 해봤는데 이 세 사람이 좀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유덕화는 자기가 맡은 배역과 경쟁하는 사람이고 양조위는 자신이 맡은 배역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고 장국영은 자신이 맡은 배역을 유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덕화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노력하는 정말 노력하죠. 양조위는 그냥 그 캐릭터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는 너무 공감 가요 양조위인데 네. 사랑에 빠지는. 장국영은 그냥 그 캐릭터가 그냥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냥 유혹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장국영이라는 배우에게 정말 거울 장면이 많은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보는 사람이나 그와 함께 영화를 찍는 배우나 감독이나 제작진이나 다 그에게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장국영만큼 이렇게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많은 배우는 전 세계를 봐도 그 유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국영과 마스크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갑자기 장국영 거울이라는 되게 흥미로운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사실 첸카이거 감독이 장국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인상적인 말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첸카이거 감독은 이후에도 장국영이랑 폐왕별이 이후에도 작업을 했었는데 풍월이라는 작품을 같이 하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봤던 장국영한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신비로운 매혹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은 이제 그 폐왕별이의 마지막 장면이 배우로서의 장국영 실제 배우로서의 장국영도 그 폐왕별이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선택한 그런 것을 본인도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폐왕별이를 찍으면서 진짜 장국영이 배우로서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했을까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영화를 봤지만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장국영의 대답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변하는 걸 수도 있고 더 계속 이제 그 부름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 경극이 주는 폐왕별이가 주는 완벽한 종합 예술로서도 있지만 이 영화가 첸카이거 감독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제가 10년 후에 이 영화 봐도 전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고 지금 다시 또 봤을 때 느끼는 감정, 감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리마스터링, 디지털 리마스터링 한 버전이죠. 이걸로 개봉한 걸 본 게 관객으로서는 정말 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저도 굉장히까지는 다시 아니겠지만 극장에서 네. 이 작품을 또 N차 관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장국영과 함께 해주신 네. 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이렇게 네. 모이게 됐는데요. 아무튼 참 그런 시간을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한번 제가 선물 받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국영 연구가라고 본인이 셀프로 지칭하셨으니까 네, 그럼 박수를 한번. 네,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터 꼭 가지고.